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전성기 시대인 6세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백제 근초고왕 때의 백제 전성기 시대인 4세기를 먼저 배웠었고, 그 다음에 5세기에 근초고왕이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가 전성기였던 5세기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세기에 신라가 전성기 시대로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가는가 하는 모습을 배울 겁니다. 원래 신라는 우리나라 동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당시 제일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문화를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발전이 좀 늦어졌었는데 5세기 때 내용을 보면 요 네모랑 이거는 전에 배웠었죠.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했었고 이때는 광개토대왕과 고구려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꽁으로 도와준 게 아니겠지. 그래서 이때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머무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많이 했었고 당시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적혀있는 토기인 호명 그릇이라고 하는 게 신라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옛날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표시는 안 할 것이고 그리고 고구려가 계속해서 장수왕 때는 남진 정책으로 백제를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자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눌지왕이라는 사람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을 체결을 해서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고구려의 압박에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세기 때부터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왕들은 전부 다 형광펜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왕 하나를 뽑자면 이 왕이지만은 얘네가 다 같이 엮여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 이 세 왕들은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증왕부터 보겠습니다. 지증왕. 신라의 중앙집권화를 한층 더 완성시켰던 왕들입니다. 이 사람은 우경이라는 거는 소로 경작을 하는 거죠. 소자에 경작할 때 경자에서 우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늘렸었고 수리사업, 즉 물을 관리하는 사업,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홍수가 나지 않게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장려를 해서 농업 생산을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신라 역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할을 했던 게 지증왕인데 지증왕은 왜냐면은 원래 당시 신라가 이름이 신라가 아니야. 처음에 사루국이었어서 진안에 있었던 사루국이라고 하는 국가인데 이 국가의 이름을 신라라고 처음으로 정식으로 바꾸는 국왕이 지증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왕의 호칭을 왕이라고 안 부르고 마립간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원래는 뭐 연장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인 이사금이라고 불렀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마립간이라고 불렀었는데 마립간은 약간 좀 강한 군장 뭐 그런 뜻입니다. 대군장 그런 뜻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국식 호칭인 공식적인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증왕 때. 이때 지증왕은 중국적인 제도를 많이 들여옵니다. 당시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해서 중국식의 행정구역 명칭인 군현제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신라는 당시 총 6개 주로 이제 나라가 정비가 됩니다. 이거 군현제를 혹은 주현제라고도 합니다. 주현제. 그래서 총 신라에 6개 주가 생기는데 6주 이거 뭐야? 코로나 접종 백신 6. 오이씨, 미안. 이거 뭐야? 잠깐만. 6주 태아 사진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신라 6주. 여기 보면은 양주, 뭐 상주, 지금의 전주, 지금까지도 쓰이는 명칭들 있죠. 이런 주로 전국을 6개로 나눕니다. 6개. 그래서 주 그리고 그 밑에 현이 있었기 때문에 주현제라고도 부릅니다. 주현제 혹은 이게 그러니까 중국식 군현제를 가지고 와서 주와 현으로 나누는 건데 요 6주는 몰라도 되고 그냥 군현제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군현제 중국식 지방행정제도야. 이걸 가지고 와서 전국을 군과 그 밑에 현으로 나눴었다. 그러니까 주와 그 밑에 현으로 나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이사부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우산국을 정복합니다. 우산국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우산국 안에는 울릉도만 있는 게 아니라 독도까지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라고 일본은 주장하는데, 일본 주장은 뭐냐면은 야, 그거 우산국은 울릉도만 돼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요거는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산국이라는 건 울릉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독도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일본 놈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까지도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로 제일 이제 초기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증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다. 신라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었고, 우리나라 현재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 다음 왕이었던 버풍왕. 버풍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즉 율령을 반포한 왕이야. 율령을 반포한 왕. 그렇기 때문에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이 사람은 중앙집권적인 어떤 체제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왕입니다. 신라의 중앙집권화는 여기 내무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여기 버풍왕에 와서야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버풍왕이 했던 업적들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라를 골품제도에 따라서 정비하게 되죠. 이 골품제도는 신라의 귀족들의 신분제도인데, 원래는 1두품부터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4두품부터만 남습니다. 4, 5, 6두품의 진골, 그리고 원래 성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성골이 원래 왕족인데 걔네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두품과 성골과 진골로 나누는 그런 골품제도라고 하는 걸 정비하는 것이고, 요거는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정치적인 승진 상한선이 정해지죠. 4두품은 여기 12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진골만이 오직 1등급 관리까지 진급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얘네가 사는 집의 평수까지 제한했었다라고 했었죠. 사는 집의 크기까지 제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엄격한 신분제도였었다. 꽉 막힌 신분제도, 좋게 얘기해서 엄격한 거고 꽉 막힌 신분제도다. 그 다음에 율령, 각 지역별로 달랐던 법령을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각 지역별로 달랐던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차돈이라고 하는 스님 같은 개념이죠. 스님, 당시 불교가 공인되기 전이니까 완벽한 스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차돈의 순교,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불교를 공인하자고 하자 왕이 열받아가지고 얘 목을 잘라버렸어. 버풍왕이. 버풍왕은 사실은 근데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옆에 귀족들이 반대해가지고 불교를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었는데, 마침 이차돈이 와가지고 전하, 폐하 불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열받은 척 연기를 해가지고 얘를 목을 자르니까 얘 목에서 피가 막 엄청 솟구치고, 뭐 하늘에서는 이게 뭐지? 피가 일단 우유 색깔이었어. 흰색 피가 막 나부끼고 하늘에서 무슨 꽃이 떨어지고 막 그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서 이거는 하늘이 노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흘러져 내려오는데, 이런 신비한 현상을 이용을 해서 버풍왕이 이차돈을 죽이는 쇼를 통해서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해서 불교를 공인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이차돈 순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차돈 순교. 그 다음에 버풍왕 때는 금관가야를 먹습니다. 금관가야를 먹고 낙동강의 하류 지방 유역을 다 차지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낙동강이야. 요게 낙동강인데 이쪽 하류 지방을 다 차지를 합니다. 금관가야까지 다 차지를 하면서 낙동강 하류 여기를 다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 때부터가 본격적인 전성기죠. 왜냐하면 이때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백제랑 같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나 백제 성왕한테 배신을 때리면서 이때 나제동맹이 깨지게 되죠. 이때 진흥왕의 신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랑도라고 하는 조직이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이 됩니다. 이거는 청소년 무예 집단이죠. 청소년 교육 집단 화랑도라고 하는 청소년 수련 집단인데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들도 키우고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서 이런 전쟁에서 활용을 하거나 국가의 어떤 관직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신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신라는 중국과 직접 영토가 맞닿게 되는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옛날에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쪽 지도를 보면은 여기 신라 여기에 딱 막혀가지고 중국이랑 교류를 못해서 신라가 아까 발전이 늦어졌다고 했었죠. 근데 이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과 다이렉트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바닷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바닷길이 열리게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신라가 쳐들어가는 곳이 진흥왕이 쳐들어가는 곳이 여기 한강 유역과 그 다음에 여기 가야는 좀 이따 볼 겁니다. 일단 한강 유역을 차지했죠.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여기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북쪽에 여기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을 해서 고구려 영토까지 뺐습니다.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을 해서 고구려 영토를 뺏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영토를 넓힌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토를 넓힌 지역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다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단양에 있는 신라의 적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양적성비라는 게 여기 세워집니다. 단양적성비. 그리고 총 4개의 순수비라고 하는 비석이 세워지는데 순수비라는 것은 왕이 직접 행차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어떤 동네에 왔다 간 행위를 순수라고 해요. 순수. 예를 들어서 진흥왕이 인천의 서창동에 왔어. 그러면은 왕이 서창동에 순수하러 온 거야. 순수하러 와서 서창동 주민들한테 막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잔치도 벌려주고 하는 행동을 했던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했었냐면 진흥왕이 새로 정복한 지역 백성들은 원래 우리 신라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야. 가야인도 있고 백제인도 있고 고구려인도 있기 때문에 얘네가 잘못하면 반란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백성들한테 나 신라 왕이야 해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돈도 뿌려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했었던 그 지역을 직접 방문했던 행위를 순수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 그래서 순수라고 하는 행위를 많이 했었는데 진흥왕이 순수를 했던 지역마다 비석들을 세워서 총 4가지 비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어디야? 창녕에 있는 창녕 순수비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산 서울 지방의 북한산 순수비 지금 여기 대가야 정복 지방에는 창녕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백제 정복 지역에는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고구려 점령 지역에는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라고 하는 총 4개의 순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석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를 순수비라고 합니다. 이 순수비 이름은 4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암기해야 돼.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비 총 4개의 비석을 세웠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 순수비 비석 이름이 비석 여기 사진이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신라가 전성기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이 기세를 이어서 나중에 7세기 때 삼국 통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13분, 오케이. 20분 컷으로 해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신라가 전성기가 됐었고, 이때 신라는 백제 팀킬을 하면서 백제랑은 사이가 당연히 안 좋아졌겠죠? 그리고 고구려 지역까지 침략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하고도 적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한반도에서 거의 왕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새롭게 동맹을 찾았던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신라는 당시 중국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고 고구려랑 백제는 둘이 이제 뭉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백제와 신라가 낮의 동맹이었지만 그게 깨진 거야 지금은. 그래서 고구려 백제가 같은 동맹이고 그리고 고구려는 여기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유목민족이 당시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고 중국은 호시탐탐 항상 고구려를 쳐들어올 기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언제 쳐들어올까 기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 애들의 적이었던 돌궐과 고구려가 외교 관계를 맺어서 친하게 지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전통적으로 일본이랑 친해서 일본한테 칠지도라는 칼까지도 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동맹 관계가 7세기 무렵에 형성이 되죠. 6세기 말 7세기 무렵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 간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게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인데, 먼저 6세기 말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수나라. 선생님이 전에 잠깐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만은 중국은 이 당시 우리가 삼국시대였을 때 남쪽 왕조와 북쪽 왕조 두 개로 쪼개져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왕조가 지금의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분단이 돼 있었는데, 이걸 오랜만에 통일한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얘네 수나라는 통일하자마자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여러 차례 침입을 했었고, 특히 고구려는 이 수나라를 여러 차례 침입했었고, 특히 크게 물리친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죠. 수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1차, 2차, 3차까지 쳐들어왔었고, 그 앞에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한 4차까지 쳐들어왔던 거야. 얘네 당시 고구려의 인구가 400만 명이었는데 수나라가 쳐들어온 군대 수가 400만이야. 그래가지고 막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고구려가 또 이제 싸움 잘하는 애들이니까는 잘 막아냈고, 이 수나라는 고구려를 쳐들어오다가 고구려를 치다가 나라가 만들어진 지 30년 만에 망합니다. 30년 만에. 수나라는 특히 살수대첩에서 큰 피해를 입고서 30년 만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인 당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당나라.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이제 바로 등장하게 되는데, 당나라도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당나라는 꽤 잘 싸웠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성을 수나라는 한 번도 깨지 못했는데, 당나라는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먹어. 신성, 현도성, 계모성, 요동성 이런 거 하나씩 먹고서 안시성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 안시성에서 양만춘이라고 하는 장군이 당나라를 격퇴하면서 결국 당나라의 침략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연개성원은 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성을 샀습니다. 천리장성.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성들이 천리장성이야. 이거 천리장성은 중국의 무슨 성 따라한 걸까? 만리장성 따라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성을 쭉 쌓고서 방어를 했었는데, 중국이 이걸 하나씩 무너뜨리다가 안시성을 먹으려고 하는 데서 실패하게 되면서 당나라의 공격도 결국은 이제 끝나게 되죠. 당태종은 고구려 쳐들어오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아들한테 죽을 때는 절대로 고구려는 건들지 마라. 그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무서운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고구려 쳐들어가지 마, 아들아. 거기 가면은 넌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유언으로 남기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책 옛날 내용이 있는데 아들이 그 말을 안 듣고 결국은 고구려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고구려를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아빠보다 나았던 아들인데, 나았다기보다 어쨌든 그게 바로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당시 당나라는 신라하고 동맹을 이제 맺게 되죠. 요 안시성 전투 이후에 신라의 김춘추라고 하는 장군이 찾아와가지고 나당 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을 맺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입니다. 요 동맹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당나라는 고구려를 항상 먹고 싶어 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신라는 이제 먹고 싶어 했다기보다 백제가 항상 이제 원수처럼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예전에 성왕 때 팀킬을 했다고 그랬었죠. 그 원수 때문에 백제랑 신라랑 겁나게 그 뒤로 계속 싸웠어. 그리고 특히 마지막 백제왕이었던 의자왕이 초반에는 잘했었어, 전투를. 그래가지고 신라에 막 거의 수도 가까이 막 쳐들어오고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백제가 쳐들어오니까는 신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당나라 형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야 고구려랑 백제를 멸망시키면은 신라 너한테는 여기 대동강 남쪽 지역 요게 지금 대동강이야. 요 대동강 남쪽 지역 땅을 줄게. 요 밑에는 그러니까 신라 네가 가져. 그러니까 즉 백제랑 고구려 일부는 네가 먹어. 라고 약속을 하고 요 위에 지방은 우리 당나라가 먹을게. 고구려는 우리가 먹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었던 게 나당 동맹입니다. 나당 동맹. 그렇게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결국은 일단 백제 먼저 쳐들어가서 멸망시킵니다. 백제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백제랑 고구려 둘 다 바로 망하지는 않았었어요. 둘 다 부흥운동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부흥운동. 망했던 백제와 고구려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냐면은 신라 당시 이제 왕이었던 김춘추가 잠깐만 신라 왕이었던 김춘추가 그동안 신라를 괴롭혔던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백제 의자왕한테 되게 못되게 굴어요. 신라 애들이 백제를 되게 막 못살게 굴어. 예를 들어서 의자왕한테 와가지고 술이나 따르라고 막 시중을 시킨다던가 의자왕한테 막 침을 뱉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신라가 백제를 되게 못살게 굴어요. 옛날 그 증오심 때문에 둘 사이의 증오심 때문에 못살게 굴었었고 그리고 당나라 애들은 또 이제 고구려를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들 막 다 이주시키고 뭐 약탈하고 해서 난리가 났죠. 고구려도 멸망당하고 나서 핍박당하고 사니까는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 그래서 반란 일으키는 애들이 이제 고구려랑 백제를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 운동을 벌이는데 이 운동은 고구려와 백제인들이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백제도 그랬었고 고구려도 그랬었고 부흥운동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요게 근데 이제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죠. 남북이 절묘한 지도가 하나 있네. 남북이 분단돼 있죠.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단 말이야. 어떤 애들은 니네 남자애들 되게 쉽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먹는다고 쳐.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먹어서 김정은 죽이고서 전쟁해가지고 북한을 먹었는데 그걸로는 통일이 될까 안 될까? 통일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봤잖아 여기 신라가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서 얘네한테 잘해줬어? 아니면은 얘네를 괴롭혔어? 막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런다. 우리 지금 만약에 전쟁해가지고 통일하면 우리가 북한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당연히 무시하고 북한 놈들 빨갱이 하면서 괴롭히겠지. 그러면은 얘네가 진짜로 통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진짜로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얘네가 재수 없으면 얘네가 반란 일으키고 갑자기 핵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야 다 같이.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핵 버튼 눌러서 여기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여기. 그냥 멸망이야 멸망. 진짜 통일은 평화통일인 겁니다. 평화통일. 그래서 북한하고 약간 대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사이에서 있어가지고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하는데 진짜 통일은 평화통일, 동등한 상태에서 평화통일을 해야지만 진짜 통일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신라 삼국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거야. 여기 멸망시켰다고 해서 얘네한테 막대하면 안 돼. 오케이? 그게 이제 좀 배울 점이다. 그래서 요 신라 삼국통일에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자, 지배층의 내분동으로 일단 부흥운동은 실패했었고 특히 백제 부흥운동은 왜 일본이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결국은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번지게 되죠. 그런데 일본이 지원했던 지원군은 백강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결국은 실패로 끝냈고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지배층의 내분으로 실패로 끝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원래 약속했던 대로라면은 둘 다 멸망시켰으니까는
무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를 나누기로 했어 얘네가? 여기 있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자꾸 생기지 이게? 어쨌든 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여기 신라 거야 이제 신라. 그리고 위에는 당나라 거 하기로 했었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안 지켜 자식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다 먹으려고 그래. 고구려도 먹고 백제도 먹고 심지어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래.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나당 전쟁,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 지배 야욕을 일으키면서 백제의 지배기관인 옹진도독부, 신라의 계림, 고구려 지방에는 안동도부라고 하는 지배관청을 설치를 하면서 이것들이 다 처먹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중국 놈들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아 자식들. 그래서 신라는 열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고구려 백제들하고 편을 먹어요 결국은. 고구려 백제 유민과 편을 먹어서 크게 두 가지 전투에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결국은 격파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신라가 고구려 백제들하고 친해져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통일이 완성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괴롭히는 걸로 얘네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걸로는 통일이 진짜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당나라라고 하는 큰 적을 맞아가지고 얘네 셋이서 지금 힘을 합쳐서 결국은 진짜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됐었고 이 과정에서 신라 삼국 통일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의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한계점, 일단 외세, 진해 혼자 한 게 아니라 중국의 도움을 얻었죠. 당나라의 도움을 받은 점이 한계점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당나라군을 좀 격퇴하기도 했었죠. 그런 약간 자주적인 성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주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대동강 이남 지역 확보에 그칩니다. 나중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영토는 결국은 요 대동강 지역까지만 차지하게 됩니다. 요 위에는 이제 당나라가 결국은 차지하게 돼요. 옛날 그러니까 고구려 영토를 뺏긴 거야. 여기 위에 고구려 영토를 뺏긴 건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발해가 생기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완이 되죠. 여기 영토를 뺏겼다고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억울할 수 있는데 나중에 바로 당나라를 몰아내고서 고구려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이 발해를 세웁니다. 발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를 보면은 얘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들이 친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삼국의 문화가 융합되고 민족 문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를 한민족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입니다. 문화적. 그 신라 고구려 백제가 하나의 문화로 융합이 되는 그런 민족 문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 연습 문제, 확인 문제 보면은 고구려는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X입니다. 수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라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다. 이것도 좀 이렇게 해볼까? 수나라가 아니라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다. 그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 당나라는 신라의 대동강 이남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네가 다 처먹으려고 한다고 했었죠. 당나라는 신라의 대동강 이남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 안 했어 이 자식들은. 난 중국 놈들이 옛날부터 자꾸 중국인 다문화 친구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근데 잘못한 거야 이 자식들.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과의 끈질긴 항쟁 끝에 물리친 사실은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는 하죠.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버풍왕은 율령, 지증왕은 오산국, 진흥왕은 대가야. 호우청에서 발굴된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고 신라의 버풍왕은 율령 불교를 했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나당 전쟁에서 매소성 기벌포 싸움에서 승리했었다.